카라바조는 왜 목이 잘리는 그림만 그렸을까? 모네 그림 속 여인의 얼굴은 왜 잘 보이지 않을까? 휘슬러의 그림에는 왜 안개 낀 날이 많을까? 안녕하세요. 이 밤 책을 듣다입니다. 이번 작품은 임상심리학자이자 그림과 관련해서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윤현희 작가의 미술의 마음 심리학 미술관에 가다라는 작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국 도서관과 북클럽에서 추천 도서로 선정되는 등 많은 독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이 작품은 출판사 지와인에서 2021년 7월에 출간됐습니다. 얼마 전 100여 명의 화가들이 직접 그린 유화로 제작된 러빙 빈센트를 보며 살아 움직이는 듯한 작품을 보는 재미도 컸지만 문득 고흐를 더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심리학자와 함께 있는 화가들의 내밀한 마음 이야기와 삶의 드라마라고 소개된 이 책의 홍보글을 보고 홀린 듯이 책을 주문하게 됐죠. 정신과 전문의 하지연 님의 서평에는 이 책은 3번 읽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그림만 보고 두 번째는 사회사 생애의 심리까지 종횡무진하는 A급 도슨트와 세계의 미술관을 돌아다니듯 책을 읽고 다시 그림을 열어보면 처음 볼 때와 다른 감각과 눈으로 그림이 보이고 내 마음과 연결선이 느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400페이지가 넘는 장서이기도 하지만 빨리 읽어버리기엔 깊이가 있는 내용으로 그림 하나, 그림에 담긴 마음 하나, 정성스럽게 읽다 보면 내 마음도 치유되는 그런 책입니다. 침대 머리맡에 두고 매일매일 일기를 쓰듯 읽을 작정입니다. 작가의 말은 미술의 속마음을 알게 될 대로 시작해서 작가가 그린 보라색 꽃 프로노이아로 마감을 합니다. 보라색 꽃다발을 그려놓고 프로노이아라 이름을 붙였다. 프로노이아는 온 우주와 온 세상이 나를 도울 거라는 막연하고 대책 없지만 기분 좋은 믿음의 상태를 의미한다. 타인과 세상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의심을 의미하는 것이 편집증, 파라노이아라면 프로노이아는 그 반대의 의미다. 독자들의 마음의 꽃다발을 그려드리고 싶었다. 다 잘 될 거라는 기분 좋은 믿음의 상태를 전해드리고 싶은 마음을 이 책에 담았다. 카라바조는 왜 목이 잘리는 그림만 그렸을까? 모네 그림 속 여인의 얼굴은 왜 잘 보이지 않을까? 휘슬러의 그림에는 왜 안개 낀 날이 많을까? 그림에 담긴 화가들의 마음은 우리의 삶과 현재의 문제를 해석하는 단서가 되기도 한다. 카라바조가 그린 목이 잘리는 그림에는 끔찍한 살인자와 천재 화가로서의 이중적 삶이, 황금빛이 감도는 렘브란트의 40점이 넘는 자화상은 자아 탐구에 대한 끝없는 욕망이, 하메리스 회가 침묵하는 여성의 뒷모습만 그린 데는 매우 예민한 사람들이 가진 민감성의 문제가, 덴마크의 화가들이 그린 고요한 실내 그림에는 북유럽의 행복에 대한 철학이 녹아있다. 미술의 마음은 명화 공부와 심리 공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책이다. 미술의 심리를 알면 그림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 정말 멋진 책이 아닌가요? 이 책에는 총 12명의 화가가 등장합니다. 오늘은 그중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의 속마음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화상, 나에 대한 진지한 탐구. 네덜란드 회화의 황금기를 선도했던 렘브란트는 모든 장르의 회화에 능했지만 특히 초상화에 뛰어났다. 자화상을 그처럼 많이 남긴 화가도 드물다. 왜 그렇게 많은 자화상을 그려야 했을까?
심리학과 관련된 렘브란트가 우리에게 남긴 유산은 자화상 시리즈에 있다. 자화상은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려는 시도와 그 결과물이기도 한 것이다. 생각하는 존재로서의 인간이 제기하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 역시 나는 누구인가라는 나라는 존재가 작동하는 방식에 관한 질문이 아니겠는가. 불확실성과 누누머리 기준인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유연한 적응력과 통찰력, 통합된 판단 능력이 중요한 가치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스스로에 대해 충분히 잘 아는 것이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예를 들어 자신에게 최선인 보상은 무엇인지, 처벌은 무엇인지, 강점과 약점은 무엇인지, 스트레스 상황에선 어떻게 자기를 방어하는지, 낯선 상황의 적응력은 어느 정도인지 등등에 관해서 말이다. 자화상을 즐겨 그렸다는 사실은 화가의 충분한 자기인식 혹은 강한 자기의를 짐작해 한다. 동시대의 루벤스는 귀족적이고 화사한 모습의 자화상을 남겨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을 과시했다. 렘브란트 역시 최고 전성기 시절에는 그와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는 세상에 배신당하고 자초된 상황에서 자신의 얼굴을 그리는 일 외에 달리 의미를 찾지 못하겠다는 심정으로 그린 자화상도 있다. 반 고흐의 우울하고 상처 입은 자화상이 그랬고 노년의 렘브란트가 그린 자화상이 그랬다. 북이 영화의 절정에서 인생의 밑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을 때 세상이 그를 향해 퇴락한 화가라고 손가락질하던 시절에도 빛의 대가는 여전히 그림을 그렸다. 누구도 찾아주는 이가 없었기에 자신의 얼굴을 그려대는 것만이 스스로를 확인하는 길이었다. 누구 하나 그를 찾지 않던 시절. 자신과 대화하며 숱한 자화상을 그렸던 덕분에 렘브란트는 불멸의 존재가 되었고 장르의 이름이 되었다. 렘브란트가 붓으로 그린 자서전은 자아의 통찰이라는 심리학적 주제를 제기한다. 롤러코스터를 탄 듯했던 렘브란트의 인생은 17세기 대항의 시대라는 네덜란드의 시대적 서사와 맞물려 더없이 흥미진진한 개인적 서사를 제공한다. 젊은 시절 렘브란트는 고집이 세고 독단적이고 영리하고 야심만만하고 야만적인 행동도 서슴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렇지 않았다면 암스테르담의 한복판에서 약관의 사나이가 어떻게 단숨에 성공가도를 달릴 수 있었겠는가. 그는 아내가 죽은 후 아들을 돌봐주던 첫 번째 유모 헤르티어 디르크스와 6년을 함께 살았음에도 그녀를 정신병원에 가둘 수 있을 만큼 냉혹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가족을 모두 잃고 경제적으로도 파산하자 세상을 향한 욕망의 엔진도 꺼져버렸다. 좌절된 고갈의 시기에도 화가를 버티게 한 것은 그림을 그리는 일이었다. 40년간 그린 자화상은 인생 여정에 따른 변화의 과정을 가감없이 담고 있다. 생애를 통한 내적 변화를 담은 기록이라 할 만하다. 다른 어떤 화가도 일찍이 시도하지 않은 실험이었다. 인생 후반기에 던지는 진지한 질문들. 그는 20대에 이른 나이에 세상의 부와 명예, 사랑을 모두 얻고 화려한 삶을 만끽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물거품처럼 사라진 자리에는 과연 무엇이 남았을까? 세상을 향한 야망으로 가득 차 있던 시절 그의 내면의 눈은 멀어 있었다. 세상의 지위와 명예, 경제적 성공, 애써 이룬 업적이라는 외적 조건을 모두 내려놓았을 때 인간은 무엇으로 자신을 정의할 수 있을까? 나를 규정하던 화려한 수식어와 타이틀이 더 이상 내 것이 아닐 때 무엇으로 존재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 후기의 심각한 그림들은 인생에 관한 진지한 질문을 던진다.
온갖 부귀영화와 오욕을 경험하고 가족들 모두 앞서 세상을 떠나고 철저히 혼자 남았을 때 그의 주름지고 일그러진 얼굴에는 오히려 은은한 황금빛이 감돈다. 파산 이후 50대에 접어든 렘브란트는 활락가 맞은편에 있는 유대인 동네 로젠흐라흐트에서 힘든 나날을 보낸다. 거리에는 술주정과 싸움이 끊이지 않았다. 고난으로 점철된 현실을 겪으며 50대로 나아가는 자화상과 그림에선 성경의 요소가 두드러진다. 노년의 자화상에서는 초기에 매끈하고 부드러운 필법과 달리 물감을 여러 겹 겹쳐버리는 두꺼운 임파스트로 세월의 두께를 강조한다. 주름이 깊게 파인 이마와 시름이 가득한 두 눈에서 그가 지나온 반세기의 세월이 느껴진다. 후기 자화상은 시간을 한 폭의 캔버스라는 공간에 표현함으로써 시간의 공간화를 가능하게 했다. 쭈글쭈글한 신체는 징그러울 만큼 세밀하게 묘사되었다. 여기에 담긴 영혼의 자화상은 현대인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가? 웃고 있는 모습이 참혹해 보이기까지 하는 웃고 있는 제육시스로서의 자화상은 기원전 5세기 고대 그리스 화가로 분한 자신이다. 그림 속 포도를 새가 쪼아 먹으려 날아들었다는 전설이 있을 정도로 화가 제육시스는 그림에 뛰어났다. 여성이 초상화를 그리던 어느 날 너무나도 진지하게 그녀의 못생긴 얼굴을 그리고 있는 자신이 우스워서 웃다가 죽었다는 인물이다. 늙고 추한 모습을 적나라하고 통렬하게 드러내는 노년의 자화상은 그 누구보다도 자신에게 솔직한 예술가의 시선이다. 세상의 모든 영화와 오욕을 겪은 뒤 생기가 빠져나간 거친 가죽 이외에는 자신마저 냉소의 대상으로 내던질 수 있는 솔직함이 남았다. 웃고 있는 제육시스로서의 자화상은 황금빛 온기로 가득해 내면의 눈을 뜨고 발견한 깨달음을 전한다. 생의 마지막 해에 그린 자화상에서 그는 따뜻하고 담백한 눈빛을 바라고 있다. 인생의 롤러코스터에서 내려 홀가분해 보인다. 바라보는 자신과 보이는 자신이 하나가 된 느낌이다. 사람을 꿰뚫어 보는 듯한 눈은 놀랄 만큼 현대적이다. 모든 내면의 속박과 외연을 향한 욕망을 씻어낸 삶은 바라는 것도 두려운 것도 없다. 렘브란트는 유일한 혈육이었던 아들이 죽은 다음에 생명의 끈을 놓고 말았다. 현실과 이상의 자아가 화해할 때 렘브란트가 보여준 인생에 관한 소예와 허심탄회한 고백은 또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 네덜란드 출신으로 20세기를 대표하는 심리학자이자 영성가인 헨리 나우엔 사제가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를 만났을 때가 그런 순간이었다. 나우엔은 네덜란드 예수의 사제로 서품을 받은 후 심리학을 공부하고 하버드 신학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 오랜 세월 외국을 다니며 교육과 저술, 왕성한 봉사활동을 펼치다가 지쳐서 고향에 돌아왔을 당시 그는 어머니의 품으로 파고들고 싶은 아이의 심정이었다고 고백한다. 황폐해진 심신으로 노숙자가 된 기분이었을 때 우연히 렘브란트 그림 속 탕화를 마주쳤다. 태아 같은 나약한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꿇어앉은 아들의 초췌한 모습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아버지 앞에 꿇어앉아 가슴에 얼굴을 묻고 있는 탕화는 북이나 영화가 물거품임을 깨달은 화가의 자화상이었다. 또한 심리학자인 나우엔 자신의 모습이기도 했다. 혹은 오늘날 길을 잃고 방황하는 수많은 탕화의 모습이기도 하다. 아버지의 조건 없는 사랑은 탕화가 집을 떠나는 것도 재산과 젊음을 탕진한 이후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것도 스스로 선택하게 했다. 방탕과 실패마저도 선택권을 존중받은 자신의 결정이었듯이 집을 향한 귀향도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도 자신의 선택 문제였다.
나우엔 사제는 이 그림을 통해 묻는다. 인생은 선택의 문제인데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고. 이 그림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신의 사랑에 견준 렘브란트의 방식은 무척 상징적이다. 아들의 등을 다독이는 부드러운 오른손은 어머니의 자애를, 남성적인 왼손은 아버지의 사랑을 상징한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랑이 함께하는 집으로의 귀향인 셈이다. 렘브란트 특유의 신체가 전하는 서사가 다시 한번 힘을 발휘하는 대목이다. 아들을 용서하는 눈먼 아버지는 우리 죄를 용서하는 가엾은 신의 사랑을 드러낸다. 또한 지난 과오를 인정하고 자신을 다독이며 지은 죄를 스스로 용서하는 노쇠한 화가의 심리를 대변한다. 그것은 세상에 대한 환멸과 슬픔에 젖은 퇴락한 예술가의 모습이 아니라 심리학자 칼 로저스가 제안했던 지점, 즉 현실적 자아와 이상적 자아가 합의를 이룬 모습이 아니었을까. 돌아온 탕아가 내포한 장대한 심리극은 아버지와 돌아온 탕아 두 사람에게서 끝나지 않는다. 화면 오른쪽에 서 있는 키 큰 사람은 아마도 돌아온 탕아의 환연잔치를 기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없는 큰 아들인 것으로 짐작된다. 아버지와 같은 붉은 망토를 어깨에 둘러 권위를 나눈 동반자적 관계. 재산을 물러받을 장자임을 알 수 있으나 침울하고 긴장된 표정이다. 그는 두 손을 마주잡아 마음의 문을 닫아 걸었고 얼굴은 분노와 질시로 굳어졌다. 당신은 돌아온 탕아의 모습인가? 돌아온 탕아를 질투하고 분노하는 큰아들의 모습인가? 아니면 어둠에 가려진 주변인들의 모습인가를 묻는 듯하다. 큰아들에 대한 나우엔 사제의 해석은 현대인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그는 뒤편에 자리한 정체 모호한 주변인은 분명 아니지만 화해와 용서의 환연잔치에 적극적인 참여자도 아니다. 질투와 분노를 속으로 사귀며 타인에게 인정받고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또한 타인의 눈에 훌륭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애썼던 큰아들의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숨겨둔 얼굴이 아닌지 묻는 듯하다. 더 중요한 것은 큰아들이 원한의 정서를 대변한다는 점이다. 자신에게 와야 할 찬사와 환대를 망나니 동생에게 빼앗긴 큰아들. 그 내면에서 벌어진 분노와 질투의 드라마야말로 현대인의 상대적 박탈감을 대변하는 것이 아닐까. 노골적으로 엇나간 탕아보다 교묘히 비뚤어진 큰아들의 질투와 원망은 파악하기도 다루기도 어려운 문제다. 그러므로 분노와 좌절 같은 무거운 감정이 내면 깊은 곳을 잠식하기 전에 그것들을 확인하고 옳은 대상을 향해 표현하는 것이 건전한 해결책이다. 마음속에 묻어두기는 쉽지만 화를 내거나 솔직히 부딪히는 것에는 얼마만큼의 용기가 필요하다. 따라서 다소 훈련이 필요할 수도 있다. 나우엔의 이야기는 우리가 큰 아들을 거울 삼아 가면을 벗고서 솔직하고 담대하게 자신의 실체와 대면해야 함을 깨닫게 한다. 나우엔은 돌아온 탕자를 통해 묵상한 내용을 책으로 써냈다. 여기에서 나우엔은 숙고와 묵상, 글쓰기를 통해 솔직한 자신과 마주하고 감정을 인식하는 훈련을 권한다. 성장하는 삶, 만족스러운 삶, 원한 없는 삶을 살고 싶다면 먼저 소외당하고 억눌렸던 자신의 감정과 직면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표현할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큰아들은 아버지와 동반자적 지위에 있으며 성장과 만족을 선택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졌다. 큰아들의 얼굴과 손에 들이운 빛이야말로 응어리진 원한과 분노를 직시하고 치료와 용서, 회심의 길로 나갈 가능성이 우리 안에 있음을 상기시키는 렘브란트의 메시지가 아닐까. 중요한 것은 대상이 아니라
관찰자의 주관과 해석이라는 사실이다. 별것 아닌 대상도 관찰자의 애정어린 시선이 닿으면 의미와 가치를 부여받는다는 평범한 진리를 환기한다. 진부한 것들에 새로운 가치를 입히는 것은 예술가만의 특권은 아니다. 별것 아닌 것들에 우리의 시선이 머무르고 사소한 것들의 의미를 부여받을 때 특별하지 않은 듯했던 일상은 꽃이 되고 예술로 환생한다. 성경은 이렇게 담고 있다. 너희가 보고 있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 네, 렘브란트의 그림 속의 속마음 소개해드렸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소장해서 차곡차곡 마음의 양식으로 쌓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